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저번에 영동형 태양광 문제로 좀 얘기를 꺼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중국의 농지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판에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와 관련돼서 다른 나라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 8년부터 23년도로 대폭 연장한 것을 현장 체감형 합리화 방안이라고 농식품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 제가 농지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농민으로서 농민 운동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지금 농민 운동이 이 제2의 농지개혁 운동을 다시금 차근차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농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프랑스가 사실 이제 농업 강국이라서 프랑스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만든 자료고요. 제가 이게 좀쭉 봤는데, 이걸 보면 프랑스에는 세이퍼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세이퍼는 농지를 거래하는데 사실상 허가기관 역할을 해요. 물론 민간 회사예요. 민간 법인인데 정부와 농민들이 연합해서 만든 민간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뭐냐면, 모든 농지 거래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농지를 거래하려고 하는 순간 이 세이퍼에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세이퍼는 선매권을 가지고 있어요. 선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매수권을 말하는 건데, 세이퍼가 매매하는데 관여하겠다, 세이퍼의 지시에 따라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정을 하면 세이퍼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농지 가격을 중재하고 큰 농지를 만드는 과정, 그 농지의 세분화를 막는다는 거죠. 고령 소작인들의 은퇴를 권고하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이렇게 되면 세이퍼는 그 농지를 우선 매수해서 세이퍼가 농지의 유지와 농업인에게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특히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어떤 농민에게 토지가 집중된다 하면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는 청년 농업인이든 소농들 또는 중농들에게 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통제력을 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구지만 정부와 농민들이 이사회를 만들어서 농지 전체에 대한 법적 권한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매매량의 10% 수준이지만 사실상 세이퍼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농지가 매매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 프랑스의 농지 가격을 한번 보면 되는데, 지금 그 농지 가격의 중간 가격이 1헥타 3,000평에 6,300유로입니다.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오늘자 원 유로 환율이 1유로당 한 1,700원 가까이 되던데, 그렇게 6,300유로를 계산을 하면 1,000만 원이 살짝 넘는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1헥타에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헥타에 1,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평당은 얼마입니까? 평당 3,300원 정도잖아. 프랑스는 농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 정책, 철저히 농업을 위해서 농지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프랑스의 사례입니다. 좀 다른 사례를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사례는 농업 선진국, 농업 대국으로서의 프랑스 사례일 수도 있지만, 농지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소유하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설명도 좀 드려야 되겠네요. 프랑스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경작 유전의 원칙이 법적으로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실질상에 있어서 농지가 농업인들에 의해서 영농에 활용되는 것을 국가 정책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그닥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내지는 농지를 영농인들이 통제하게끔 만드는 것, 농업인들이 통제하게끔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제미나이에다가 농지의 총량을 정하고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는 나라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제미나이가 AI가 거짓말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나온 자료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봤는데 다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자료고요. 독일은 농지 총량을 유지하기 하고 환경을 상쇄하는 그런 식의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하여 개발할 경우 개발자는 다른 지역에 훼손된 토지를 농지나 자연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당연히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조성 사업에 재투자되어서 전체 농지의 질과 양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연방 토지 이용 계획 같은 농지의 총량을 관리하는 국가 계획을 수립하게끔 하고요. 중국의 경우를 봅시다. 여기는 이제 경지 점용 보충 균형 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농지를 점용 또는 개발하는 자는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는 전보 평형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농지 1헥타를 전용하면 그 개발의 주체가 다른 곳에 1헥타의 새로운 농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단순하게 면적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농지의 품질, 토질이라든지 생산성이 있는 농지로 제대로 맞춰 놓는 것까지를 기본 의무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도 있는데 만약 개발자가 땅을 개간할 수가 없다면 다른 지역에서 농지를 새로 조성한 주체들로부터 농지 보충 지표를 돈을 주고 사와야 한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상당히 강력하게 농지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농지에 대해서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규제 합리화라는 식으로 해서 영농형 태양광의 을 농지에다가 23년 동안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농지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있는 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기 보면 이제 대만의 사례를 역으로 또 가져와 봤어요. 대만은 경제 유전을 폐기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안 되네요. 선택이. 어쨌든 잘 보세요. 대만의 농지 가격이 한국의 10배 정도로 올라갔다고 해요. 대만도 원래는 1953년 자작농만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기 제도를 원래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에 이르러 농지 농용의 원칙으로 전환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 원칙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대체하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는 농사용으로 쓰기만 하면 된다. 소유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개인 농지 상한 규정을 없애고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것도 조건부로 허용을 했다. 여기 이제 홍익대 법대 교수가 농지 소유에 관한 비농업인의 농지 사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렇게 해서 대만의 농지 가격을 소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농지가 비싼 편이거든요. 상당히 비싸요. 아까 프랑스와 비교하면 프랑스의 한 30배는 되죠. 근데 우리나라 토지의 10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2014년 기준이니까 몇 년 만에 그렇게 됐네요. 물론 이제 대만이 워낙 국토가 좁다 보니까 농지 가격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경자 유전의 원칙을 훼손하고 나서 무분별한 농지 전용으로 농지가 훼손되고 급감했으며 가격은 폭등했다고 이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요. 농지 가격이 폭등하면 물론 임차료까지 폭등함으로써 농지가 농업 생산용으로는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임대료가 비싸면은 그 농산물 팔아서 내는 돈에서 나온 돈에서 임대료 빼면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어떻게 농업 생산용으로 농지를 쓰겠냐. 지금 사실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사실 수도권의 땅값이 수도권의 그 외곽 지역 농지값이 워낙 비싸서 시설 영농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매출이 센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농업인들의 농업 투자도 워낙 커지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 악순환에 빠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자 유전을 폐기한 대만의 사례에는 결과적으로 농지 가격의 폭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여기 또 하단 부분에 비농업인 자본가들의 농지를 매입한 후 초호화 농가주택을 건설하는 등 난개발, 농지 보전 문제가 반드시 나타난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농지 아까 대만의 사례처럼 경자 유전이 아니라 농지 농용의 원칙으로 변경하자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왜 뭐 커지는 것도 커지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목소리가 실질적 인력에 더 접근해 있는 목소리라는 데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이인영이라고 하는 지금 여당 음, 의원이 경제 유전의 원칙에 대해서 농민이 1,000만 명이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봐야 뭐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수준인데 왜 과거의 원칙을 고수하느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제 유전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고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주장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역으로 지금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시 이전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농지 개혁의 목소리는 제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농민 단체들이 어, 이런 주장들을 당연히 하죠. 그러나 그것이 선언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농지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건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농형 태양광 문제가 사실은 이 농지에 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개발, 과거처럼 농지를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농지에 대한 농지 전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농지의 다른 농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활동들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사실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농식품부나 정부에서도 쉽게 선택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게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하는 희한한 방식으로 또 제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농민운동 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민들이 이 농지 개혁에 대해서 좀 새롭게 공부하고 여기에 관한 실천 전략, 행동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번에 한번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저희 동네에 전체 농지에 대한 경작자, 소유자 그리고 등록된 경작자, 실경작자와 등록된 경작자, 소유자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모든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보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이 농지가 실제로 누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경작자는 누구고 소유자는 누구인가. 여기 보니까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농지들이 꽤 많더군요. 아, 어쨌든 이번 다음번에 소개할 텐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 현재 이 농지 관리가 얼마나 엉망이고 비농업인이고 가짜 농업인이고 얼마나 뒤죽박죽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지 왜 휴경지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분명히 농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경작을 하라는 경작 지시도 안 하고 경작 안 할 거면 그거 팔아라. 어. 이런 지금 강제 매각 관련된 지시도 하게 되어 있지만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행동 전략으로 우리 농민들과 농민운동 세력들이 이 농지의 실태에 대한 농지의 경작자 소유자 실태에 대한 작은 샘플 전수조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뭐 몇몇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 동네, 어, 자기 면 이런 곳에 농지 전수조사를 어떻게끔 실행을 하거나 그 뭐 관에 협조를 받든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직접 하든
그렇게 해서 농지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것을 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이 농지 개혁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비농업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이 농지 개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농지의 전용과 개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것도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설 자리는 사실상 없어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 나중에 한번 또 더 추가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